아시아의 선진국 하면 한국을 떠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귀임을 앞둔 박은하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는 한국을 대하는 영국의 시각과 기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런 시기에 주영 한국 대사였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양자 만남을 통해서 한국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이 한류 인기 등으로 소프트 파워가 매우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시사 주간지인 슈픽 LG는 아시아 유일의 완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으며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론의 부패일 것이라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일들이 간혹 국내 언론보다는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었고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오스카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감독이 만들었고 다큐 내내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방역을 칭찬하는 내용이라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다큐는 여전히 정말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시애틀에서 지난해 1월 20일 미국의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견됐고 같은 날 서울에서도 한국의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질병을 억제하려고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서는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동안 정치권이 과학자들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팬데믹 초기 3개월 동안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누가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라는 말로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던 미국과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이켜보며 다큐멘터리 영화는 오프닝부터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다큐는 미국 정치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며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는 동안 한국은 매우 다르게 반응했다며 전염병 대처에서 정치인들은 대응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그것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진단권을 민간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넓혔고 그 결과 응급한 상황의 진단키트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 보건당국은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신속히 20여 개 제약회사 대표들을 불러 전국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조치했다며 매우 긴급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서울의 한 철도역 회의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한국의 CDC에 해당하는 기관 대표가 당장 테스트 키트를 생산해서 주시고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전하며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큐는 당시 한국의 확진자 수가 4명이었고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몇 주 여유가 있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며칠 만에 진단키트가 승인됐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선제적 검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큰소리만 치는 자신들의 정부와 달리 한국은 확진자 수가 4명 나온 시점에 이미 진단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음을 설명한 것이죠. 실제로 당시 미국 뉴스를 보면 관련 미국 전문가들의 좌절감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는 미국에서 테스트가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복합적 전국 테스트,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했는데요. 다큐는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엄청난 선제적 검사가 의료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의 테스트 방향이 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폐쇄적인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지만 선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기에 신천지 교회 신도들 전원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후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를 적극 도입하여 병원이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보호 장비 생산을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처럼 대응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미국 정부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고 그 사이 질병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퍼져버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향했고 전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진단키트 공급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장비와 의료인들을 보호할 보호장구들의 물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곤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다큐는 당시 미국 의료진들은 쓰레기 봉투로 방호복을 만들고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두르고 환자를 돌봤음을 전하며 결국 각각의 연방주들이 각자 도생에 나섰고 자기 부인의 인맥을 동원해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메릴랜드 주지사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전국적 셧다운이 없었다는 사실과 상대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확진 사례로 일본이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로 아시아 선진국 사례로 예시를 들 때면 늘 뻔하게 일본이 조명됐는데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 사례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연구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조직인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니세이 기초연구소가 현 일본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부재가 얼마 남지 않은 일본의 강점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스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가 내각의 핵심으로 내건 디지털화와 탈석탄화는 세계 주요국은 물론 과거 일본의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과 차이가 없다며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는 것이 시급한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 일본은 감추던 고름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꼭 손을 대야 하는 과제인 부실채권 급증과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 지방경제 피폐화 등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스가 정권의 행보를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부문에서 일본의 후진성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체계적이고 간편한 디지털 행정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고 IT 기술까지 방역 등에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건강정보 수집이 불가피해지고 백신 여권 등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IT 강국답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경제의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글로벌 규범 형성과 주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현실 세계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생활 양식을 지배할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디지털 현실 세계란 5G 이동통신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은 기본이고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유리합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두루 갖춘 한국은 디지털 현실 세계의 강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니세이 기초연구소는 일본도 디지털 현실 세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조업, 서비스업을 모두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과 달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디지털 리얼 세계를 선점하려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산업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제 해결이 우선인데 아직 이 부분에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기초연구소의 야지마 수석은 저출산과 고령화, 글로벌화에서의 기업 경영과 혁신, 금융정책과 재정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논리정연하게 내는 학자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에 단골로 초대되기도 하죠. 워낙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조목조목하고 정확한 비판 내용 때문인지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큰 고비가 아닌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이다. 산업의 개편을 가장 큰 과제로 여겨야 한다. 씨름판과 같은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베 총리가 돌아오면 한국을 나대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향해야 할 비판의 의견들보다는 한국에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경쟁심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 등의 인물들이 왜 한국 때리기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다큐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의 위기를 느낀 일본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